만약 여러분이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로 남편이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끔찍한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결말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 회장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삼성이나 LG 같은 그런 기업 말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저를 부러워했죠. 강남 펜트하우스에서 살고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고 해외 유명 대학을 졸업했으니까요. 하지만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저의 어린 시절은 그리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늘 회사 일로 바쁘셨고 어머니는 사교계 모임에만 신경 쓰셨거든요. 저는 그저 재벌가의 완벽한 딸이라는 역할을 해야 했을 뿐입니다. 26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정해준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김민호라는 이름의 그 남자는 아버지 회사의 젊은 임원이었죠. 잘생기고 똑똑하고 매너도 좋았습니다. 처음엔 정말 사랑하는 사이라고 생각했어요. 결혼 후 2해 동안은 나름 행복했다고 생각합니다. 민호는 다정한 남편이었고 저 역시 현모양처가 되려고 노력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미 조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호가 점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회사 일이 바쁘다고 했지만 술 냄새가 날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을 걸어도 핸드폰만 보고 있거나 짜증을 내는 일이 잦아졌죠. 결혼 3년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회사 근처에서 민호를 깜짝 만나러 갔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봤어요. 민호가 어떤 여자와 함께 카페에 앉아 있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친밀하게요. 그 여자는 박지영이라는 이름으로 민호가 다니는 회사의 비서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3살 어린 26살이었죠. 예쁘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묘하게 섹시한 매력이 있는 여자였어요. 처음엔 그냥 동료 사이의 만남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표정이 평소 저를 볼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렇게 다정하고 행복한 얼굴을 저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민호에게 물어봤습니다. 오늘 누구와 만났냐고요. 그런데 민호는 거짓말을 했어요. 그냥 혼자 커피를 마셨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그 후로 저는 민호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을 몰래 확인해 보려 했지만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어요. 전에는 비밀번호 같은 건 설정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사실 그때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했어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재벌가의 며느리로서 품위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차마 큰 소리를 내거나 추궁할 수는 없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민호의 태도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저와 대화하는 시간도 줄어들었고 스킨십도 거의 없어졌죠. 마치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결혼 4년째 되던 해가을이었어요. 제가 친구들과 만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한 겁니다. 그날따라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어요. 시야가 좋지 않았죠. 강남역 근처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트럭이 들이받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트럭 기사가 음주운전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정신을 잃기 직전에 민호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때 민호의 표정이 슬픈 게 아니라 걱정스러운 것도 아니었어요. 뭔가 복잡하고 어두운 표정이었죠.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는 이미 일주일이 지난 후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깨어난 게 아니었어요. 의식은 또렷했지만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었거든요. 의사들은 식물인간 상태라고 했습니다. 언제 깨어날지 모른다고 했죠. 어쩌면 평생 이 상태로 지낼 수도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모든 걸 들을 수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대화도 의료진의 상담 내용도 모두 귀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몸은 미동도 하지 않았죠. 눈꺼풀 하나 깜빡일 수 없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번갈아가며 병실을 지키셨어요. 특히 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계속 이야기를 하셨죠. 빨리 깨어나라고 아버지가 여기 있다고 말입니다. 민호도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걱정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였어요. 제 이마에 키스를 하고 손을 잡고 사랑한다는 말도 했죠.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달랐습니다. 핸드폰을 보거나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는 일이 많았어요.
마치 빨리 이 상황이 끝나기를 바라는 것 같았죠. 사고가 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민호가 병실에 왔어요. 밤 10시쯤이었을 겁니다. 간병인도 잠깐 자리를 비웠고 병실에는 저와 민호만 있었죠. 민호가 제 침대 옆에 앉더니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아, 미안해. 하지만 이게 우리 둘 다에게 좋은 일일 수도 있어. 넌 이렇게 고통받지 않아도 되고 나도.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민호가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음에 나온 말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사실 나는 지영이를 사랑해. 너와 결혼한 건 처음부터 계산된 거였어. 아버님의 회사, 그리고 너희 집 재산. 그게 목적이었다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계속 들려오는 그의 말은 더욱 잔혹했죠. 지영이가 내 아이를 가졌어.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 그런데 내가 이렇게 중간에 끼어 있으니까 복잡하잖아. 그때 병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오빠, 늦었네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바로 박지영이었죠. 저는 그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지영아, 조용히 해. 혹시 누가 들을 수도 있어. 괜찮아요. 간병인은 아래층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 있을 거예요. 제가 확인했거든요. 지영이가 제 침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내려다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예쁘긴 하네요. 그런데 이제 곧 끝나겠죠?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회복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평생 이 상태일 거라고 했어. 그럼 다행이네요. 아니, 수연 씨한테는 미안하지만 지영이의 목소리에서 전혀 미안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도감이 묻어났어요. 보험금은 언제쯤 나올까요? 생명보험은 사망 후에나 가능하고 상해보험은 이미 일부 받았어. 하지만 정말 큰 돈은 상속받을 때 생기는 거야. 상속이요? 수연이가 죽으면 수연이 몫의 재산이 남편인 나에게 오거든. 물론 장인어른이 살아계시니까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한 금액이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민호가 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이죠. 그런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너무 오래 걸리면. 조급해하지 마. 이런 상태의 환자들은 보통 감염이나 합병증으로 자연스럽게 가는 경우가 많아. 의료진에게도 미안하지 않게 말이야. 자연스럽게 간다는 게 무슨 뜻인지 저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들이 제 죽음을 바라고 있다는 것도요. 지영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우리 아이 생각하면 빨리 정리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배가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알아. 최대한 빨리 처리하자. 그런데 절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이런 이야기 하지 마. 특히 장인어른이나 장모님 앞에서는. 당연하죠. 저도 바보가 아니에요. 그들의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곧 지영이가 먼저 나갔고 민호도 얼마 후 병실을 떠났어요. 저는 그날 밤 내내 잠들 수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잠든 건지 깨어있는 건지 구분할 수 없었죠. 하지만 머릿속은 계속 돌아갔어요. 내가 사랑했던 남편이 나를 배신했다. 그것도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내 재산 때문에 나와 결혼했고 이제는 내가 죽기를 바라고 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표현할 방법이 없었어요. 소리칠 수도 눈물을 흘릴 수도 주먹을 쥘 수도 없었죠.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절대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기회가 되면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정말로 그런 기회가 올 줄은. 그 충격적인 대화를 들은 후 저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제가 어떻게 복수를 시작했는지는 말씀드리지 않았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가 바로 그 시작입니다. 민호와 지영이의 대화를 들은 다음 날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절망하거나 체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냉정해졌죠. 복수를 위해서는 먼저 이 혼수 상태에서 벗어나야 했거든요.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손가락 끝부터 움직이려고 노력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조금씩 말입니다.
사고가 난 지 2달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새벽 5시쯤이었을 거예요. 병실이 조용했죠.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른손 검지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인 겁니다.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아직 아무에게도 알려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민호와 지영이가 제 회복을 알게 되면 더 위험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 후로 매일 밤 간병인이 잠든 사이에 몰래 재활을 했습니다. 손가락 움직이기, 발가락 움직이기, 눈 깜빡이기. 정말 조금씩이었지만 분명히 나아지고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민호와 지영이를 계속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들을 수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덕분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어요. 지영이는 임신 3개월째였습니다. 아직 배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입덧이 심하다고 투덜대곤 했죠. 민호는 그런 지영이를 극진히 챙기고 있었어요. 저에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그들이 이미 제 장례식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어느 장례식장을 쓸 것인지, 누구를 초대할 것인지, 심지어 상복은 어떤 걸 입을 것인지까지 말입니다. 수연이 아버님이 워낙 체면을 중시하시니까 장례식은 크게 해야 할 거야. 그럼 비용이 많이 들겠네요. 괜찮아. 어차피 우리가 받을 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 이런 대화를 들을 때마다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복수를 위해서는 냉정함을 잃으면 안 되니까요. 사고가 난 지 3달째 드디어 저는 눈을 뜰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무도 모르게 말이죠. 주로 새벽 시간이나 혼자 있을 때만 눈을 떴어요. 그때 처음으로 병실 천장을 제대로 봤습니다. 하얀 천장에 형광등이 달려 있었죠. 그 순간 정말 살아있다는 실감이 났어요. 동시에 복수에 대한 의지도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눈을 뜰 수 있게 된 후부터는 더 많은 것들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민호의 표정, 지영이의 행동, 병실을 드나드는 사람들까지 모든 걸 지켜봤어요. 어느 날 오후 민호와 지영이가 또 병실에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영아, 회사에서 의심하는 사람은 없지? 없을 거예요. 제가 워낙 조심스럽게 행동했거든요. 오히려 다른 동료들은 제가 수연 씨를 불쌍하게 여기고 있다고 생각할걸요. 잘했어. 그런데 장인어른이 요즘 나를 좀 이상하게 보시는 것 같아. 왜요? 글쎄. 뭔가 의심스러운 눈빛이야. 혹시 우리 관계를 눈치챈 건 아닐까? 그 말을 듣는 순간 희망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뭔가 감을 잡으셨나 보다 싶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더 조심하자. 그리고 수연이 상태가 어떻게 될지 빨리 결정나면 좋겠는데.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해요? 여전히 회복 불가능하다고 해. 하지만 언제 갈지는 모른다고 하더라고. 언제 갈지 모른다는 표현이 얼마나 섬뜩했는지 모릅니다. 마치 제가 이미 죽은 사람 취급을 받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복수를 위해서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사고가 난 지 넉 달째 저는 마침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분명한 발성이었어요. 그리고 몸도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여전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면 깨어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전에 해야 할 일들이 있었거든요. 어느 날 밤 민호가 혼자 병실에 왔습니다. 평소보다 많이 취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제 침대 옆에 앉아 혼잣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처음부터 너를 사랑한 적은 없었지만 그래도 나쁜 남편은 아니려고 노력했거든. 술에 취한 민호의 진심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사실 지영이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럭저럭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지영이를 사랑하게 되면서 모든 게 달라졌지. 너와 함께 있는 시간이 고문 같았어. 그렇게 고통스러웠다면 이혼을 하든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든지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민호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지영이가 아이를 가졌다고 했을 때 정말 기뻤어. 처음으로 누군가의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게. 하지만 동시에 너 때문에 복잡해졌지. 이 상황이 빨리 정리되면 좋겠어.
빨리 정리되면 좋겠다는 것. 결국 제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뜻이었죠. 그 후로도 민호와 지영이의 만남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되었어요. 심지어 제 앞에서 키스를 하는 것도 봤습니다. 제가 의식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행동을 한 거였죠. 가장 참을 수 없었던 순간은 지영이가 제 배에 손을 올리며 이런 말을 했을 때였습니다. 여기 있으면 우리 아이가 답답하겠어요. 빨리 편안한 곳으로 가세요. 그 순간 정말 벌떡 일어나서 지영이를 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어요.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사고가 난 지 5달째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민호와 지영이가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오빠,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무슨 말이야? 수연 씨가 자연스럽게 가길 기다리기만 할 건 아니잖아요. 조금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거죠. 도움을 준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저는 금방 알아챘습니다. 그들이 제 죽음을 앞당기려 한다는 뜻이었어요. 지영아, 그런 위험한 생각은 하지 마. 혹시라도 들키면 큰일 나.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어요. 제가 간병인이랑 친해졌거든요. 그 아주머니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저를 죽이려 한다는 걸 확실히 알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직접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이죠. 다음 날 새벽 간병인이 잠든 사이에 저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직 걷기는 힘들었지만 침대에서 일어날 정도는 할 수 있었어요. 병실 창문으로 새벽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곧 해가 뜰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였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된다는 걸 말입니다. 더 이상 피해자로 살지 않겠다고. 제가 당한 모든 것들을 되갚아주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복수를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께 모든 걸 알리는 것이었죠. 아버지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된 복수를 할 수 없었거든요. 그렇게 저의 본격적인 복수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민호와 지영이는 아직 제가 깨어났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그들은 여전히 제 죽음을 기다리며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하지만 곧 그들은 알게 될 겁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말이죠. 그때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거울 속 초라한 제 모습을 보며 한없이 작아진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이 저에게는 진짜 각성의 시간이었죠.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는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제가 완벽한 복수를 해냈는지 말이죠. 지금까지 들으신 분들이라면 정말 궁금하실 텐데요. 결말은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을 겁니다. 사고가 난 지 6달째 드디어 저는 행동에 나섰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거든요. 민호와 지영이가 제 죽음을 앞당기려 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날 새벽 5시 간병인이 깊이 잠든 사이에 저는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아직 걷기는 힘들었지만 휠체어를 타고 움직일 수는 있었어요. 병원 복도는 조용했죠. 제일 먼저 한 일은 아버지께 연락하는 것이었습니다. 간호사실에 있는 전화를 이용해서 아버지의 개인 핸드폰으로 걸었어요. 여보세요?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새벽이라 잠이 덜 깬 듯한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저예요. 수연이에요. 순간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연아? 정말 너냐? 꿈이 아니지? 네, 아버지. 저 깨어났어요. 하지만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1시간 후 아버지가 병원에 도착하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런 아버지를 보는 것도 오랜만이었죠. 수연아, 정말 다행이다.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아버지, 지금 울 시간 없어요.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거든요. 저는 아버지께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민호와 지영이의 불륜, 그들이 나눈 대화들, 그리고 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까지 모든 걸 말씀드렸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리고 주먹을 불끈 쥐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놈들을 당장 잡아들여야겠어. 어떻게 감히. 아니에요, 아버지. 성급하게 행동하면 안 돼요. 우리만의 방법으로 복수해야 해요. 그날부터 저와 아버지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순히 그들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 목표였어요. 첫 번째 단계는 증거 수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민호와 지영이의 모든 행적을 추적하게 했어요. 그들의 만남, 통화 내역, 심지어 호텔 출입까지 모든 걸 기록했죠. 두 번째 단계는 민호의 회사 업무를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제가 혼수 상태에 있는 동안 뭔가 부정한 일을 저질렀을지도 몰랐거든요. 과연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민호는 제 명의로 각종 서류에 서명을 위조했더라고요. 제가 의식불명 상태라는 걸 이용해서 회사 지분을 자신에게 이전하려는 계획도 세우고 있었어요. 이놈이 정말 치밀하게 준비했구나. 아버지가 서류들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이제 우리가 더 치밀하게 준비할 차례예요. 저는 계속 혼수 상태인 척 연기했습니다. 민호와 지영이 앞에서는 완전히 의식을 잃은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덕분에 그들은 계속해서 방심하고 있었죠. 사실 그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들이 제 앞에서 키스하고 애정 행각을 벌이는 걸 지켜봐야 했거든요. 때로는 정말 참기 힘들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특히 지영이가 제 배에 손을 올리며 빨리 편한 곳으로 가세요라고 말할 때는 정말 벌떡 일어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어요. 완벽한 복수를 위해서 말이죠. 사고가 난 지 7달째 드디어 복수의 첫 번째 단계를 실행했습니다. 민호가 저지른 서류 위조와 횡령 증거를 검찰에 넘긴 거예요. 그날은 민호가 중요한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날이었습니다. 아버지 회사의 신규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서였죠. 민호는 그 사업을 통해 큰 돈을 벌 계획이었어요. 주주총회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검찰 수사관들이 회의실로 들어왔어요. 김민호 씨 업무상 횡령과 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 순간 민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주주총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죠. 저는 아버지와 함께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물론 제가 거기 있다는 건 민호는 몰랐죠. 저는 휠체어에 앉아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있었거든요. 민호가 수갑을 채우며 끌려가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정말 속이 시원했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복수가 성공한 거였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였거든요. 다음 타겟은 지영이었습니다. 그녀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했어요.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지영이는 민호 외에도 다른 남자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그녀가 임신했다고 주장하는 아이의 아버지가 민호가 아닐 가능성도 있었죠. 이 여자가 정말 치밀하게 계획한 거구나. 사설 탐정이 가져온 사진들을 보며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지영이가 여러 남자들과 만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아버지, 이제 이 증거들을 언론에 흘리면 되겠네요. 그래. 하지만 타이밍이 중요해. 민호가 구치소에 있을 때 터뜨려야 더 효과적이야. 민호가 체포된 지 일주일 후 언론에 지영이 관련 기사가 터졌습니다. 한 유명 연예계 전문 기자가 특종으로 다뤘어요. 재벌 며느리 혼수 상태 중 남편과 불륜. 불륜녀의 충격적 이중 생활. 기사에는 지영이가 여러 남자들과 만나는 사진과 함께 그녀의 과거 이력까지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그녀가 이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남자들을 속였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죠. 기사가 나간 후 지영이의 인생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회사에서는 즉시 해고되었고 그녀가 살던 원룸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더욱 치명적인 건 임신 사실도 거짓이었다는 게 밝혀진 겁니다. 지영이는 민호를 더 확실히 잡기 위해 임신 사실까지 조작했던 거였어요. 오빠 도와주세요. 저 정말 억울해요. 구치소에 있는 민호에게 지영이가 면회를 신청했지만 민호는 만나주지 않았어요. 자신도 이미 공경에 처한 상황에서 지영이까지 도와줄 여력이 없었던 거죠. 그렇게 지영이에 대한 두 번째 복수도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마지막 단계였어요.
바로 제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었죠. 사고가 난 지 8달째 되던 날, 저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였어요.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죽었다고 알려진 김수연입니다. 제가 첫 마디를 하자 기자회견장이 술렁거렸습니다. 모든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플래시를 터뜨렸어요. 저는 혼수 상태에 있었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그래서 제 남편과 그의 불륜녀가 나눈 모든 대화를 들을 수 있었어요. 저는 그날 모든 진실을 공개했습니다. 민호와 지영이가 제 죽음을 기다렸다는 사실, 그들이 제 재산을 노렸다는 것, 심지어 제 죽음을 앞당기려 했다는 것까지 모든 걸 말했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전국이 들썩였습니다. 모든 뉴스에서 제 이야기를 다뤘고 온라인에서도 엄청난 반응이 일었어요. 대박이다. 진짜 영화 같은 이야기네. 남편이 정말 악질이었구나. 불륜녀도 정말 나쁜 년이다. 댓글들을 보니 대부분 저를 응원하고 민호와 지영이를 비난하는 내용이었어요. 정말 속이 시원했죠. 민호는 결국 3년형을 받고 감옥에 갔습니다. 횡령죄와 문서 위조죄였죠. 지영이는 사기죄로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어요. 하지만 제게는 법적 처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제 인생을 되찾는 것이었어요. 기자회견 후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조용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화려했던 강남의 펜트하우스를 떠나기로 한 거예요. 수연아, 정말 괜찮겠니? 이 모든 일이 끝났는데 왜 굳이? 아버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보셨어요. 아버지, 저는 이제 정말 자유롭고 싶어요. 재벌가의 딸이라는 짐도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도 모두 내려놓고 싶어요. 그렇게 저는 서울 근교의 작은 도시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에서 조그만 카페를 열었어요. 직접 커피를 내리고 손님들과 이야기하며 지내는 평범한 삶이었죠. 카페 이름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지었습니다. 정말 제게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거든요. 그곳에서 저는 진정한 사랑도 만났습니다. 카페 단골 손님이었던 이준수라는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제가 누군지 알면서도 전혀 특별 대우하지 않고 그냥 평범한 카페 사장으로 대해주셨죠. 수연 씨, 오늘 커피가 특히 맛있네요. 고맙습니다. 새로운 원두를 써봤거든요. 그런 소소한 대화들이 정말 행복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재산이 아닌 저 자신을 좋아한다는 걸 느꼈거든요. 지금도 가끔 민호 소식을 듣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후에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지영이는 아예 잠적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제 복수는 완성되었고 이제는 제 행복에만 집중하고 있거든요. 때로는 그 끔찍했던 시간들이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일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다는 것도 알아요. 혼수 상태에서 들은 그 잔혹한 대화들, 복수를 위해 참았던 그 긴 시간들, 모든 게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정말 자유롭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어요.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소소한 일상을 보내는 이런 삶이 진짜 행복이라는 걸 깨달았죠. 복수는 끝났지만 제 인생은 이제 시작입니다. 진정한 사랑과 함께, 진정한 자유와 함께, 진정한 행복과 함께 말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도 저처럼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의 복수 스토리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용기와 희망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